자, 노동법 기초의무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시험 대비고요. 지금 교재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교재에는 제가 25페이지에 노동법 기초의문 해서 제가 자료 제출했던 게 여기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꼭 안 보셔도 돼요. 근데 그냥 여기 있는 글이 잘 안 보이신다. 그러시면은 그냥 책 보시면서 따라오셔도 되고요. 오늘 보실 것들은 뭐 필기하고 외우고 그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초인문 특강이라 보니까 어떤 걸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인문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법의 용어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종착점으로 가야 될 지점을 좀 보여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사 오시면은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야 돼. 근데 처음에 딱 갔을 때 모르는 길이다 하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느낌 들죠. 근데 한번 가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쉬워지잖아요. 되게 가까운 길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보시는 단어들이 다 어렵습니다. 근데 세 번, 네 번 계속 보다 보면 되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착점이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뭘 배우는 거냐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리겠다. 이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인문특강에 이제 제가 장을 이렇게 구성했는데요. 첫 번째 장은 20년 노동법 시험 출제 경향이라고 썼어요. 왜? 아직 2021년 시험은 안 치러졌어요.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치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시험 경향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작년도를 가지고 일단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노동법을 전공하시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뭐 석박하시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치셔야 되니까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것도 100%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이런 거다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2장에 뭐 근로기준법, 3장에 노조법이라고 축약해서 말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렇게 보시는데 요 두 가지가 우리 1차, 2차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타 법령이라고 해서 노동관계 규율하는 각종 법령들이 있는데 또 시험 범위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럼 안에 또 들어가 보시면요. 2020년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가 간단히 한번 주제를 보시면요. 지금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사용자 확장이 뭐니 파견 근로자가 뭐니 잘 모르실 텐데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면요. 일단 우리 2차 시험입니다. 1차가 아니라 2차 시험은 1교시, 2교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쉬는 시간이 있어요.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1교시, 2교시가 이게 원래는 안 떨어져 있었어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시험 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75분 플러스 75분 이렇게 돼요. 그럼 합하면 몇 분이죠? 150분이니까 2시간 30분. 2시간 30분 동안 화장실 안 가고 계속 써야 돼요. 비인간적이죠. 그래서 쉬는 시간을 안 주냐, 화장실도 안 가냐, 너네는 사람이냐 이렇게 누가 민원을 넣었어요. 그 덕분에 중간에 하나 끊어요. 쉬는 시간 20분 있고 그 다음에 2교시를 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 2교시 나눠지는데 배점은 75점. 이렇게 합하면 또 75점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노동법이 합하면 150점이고요. 다른 과목들은 100점일 때 노동법은 1.5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동법 잘하면은 다른 과목보다 점수가 더 뛰는 거죠. 이렇게 비중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 출제 주제 보시면요. 뭐 사용자 확장이 뭔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사용자 확장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저랑 근로계약서 썼어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 말고 다른 사람이 저한테 계속 지시를 내리네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 저랑 계약서 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우리의 근로계약 상대방으로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 의무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신문기사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도로공사 사건 그걸 보시면 돼요.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또 주제 접하게 될 거고요. 자, 요건 아실 겁니다. 회식 중 사고와 업무 상재. 이건 뭐냐? 회사에서 회식을 했는데 술 많이 먹고 나면 실수하는 경우들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술 많이 먹고 저기 있는 화장실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화장실이 아니라 창문이었던 거예요. 뛰어내려 버려요. 그래서 부상을 입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업무상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산재 처리해달라. 근데 이 산재 처리를 하려면은 업무 중에 다쳐야 돼요. 그러면 이 회식과 그리고 술에 만취해가지고 화장실을 못 찾았던 것이 이게 업무인가? 그걸 업무 중이라 볼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들어보니까 어때요? 되게 일상적이고 신문기사로 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느낌 드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수험생 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보면서 야, 뭐 술 먹고 이렇게 술 먹지 말자 또는 술을 얼마나 먹었길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깝다 이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냥 일반 시민인 거예요.
근데 노무사면 어떻게 되느냐? 노무사면 업무 상세가 될까? 산재 처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걸 우리가 물어봐야 될까? 그리고 만약 친구 아버지다.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게 이제 노무사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이제 노조법은 2교시에 나왔는데 보시면은 다른 것들은 어렵고요. 요것만 얘기해 보면요. 쟁의 행위와 대체 근로자 투입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파업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노동조합에서 회사를 상대로 파업을 했을 때 그때 다른 근로자를 채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파업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 채용해 버리면 파업한 노동조합이 힘을 아무것도 못 발휘하거든요. 이런 것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다. 나중에 제가 다 법 전문가 사례들을 설명드릴 테니까 이런 게 나온다라고만 알아들으시면 되겠고, 뒤로 가보시면요. 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시험 문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은 책하고 좀 다르게 구성했어요. 지금 좀 쉽게 한다고. 자, 첫 번째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예전에는요 시험 문제가 단문형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례형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건이 막 주어져요. 누구가 어떤 회사 다니다가 술을 마시다가 몇 월 며칠 날 창문을 뛰어넘다가 다쳤다, 이런 얘기들이 쭉 구구절절 나옵니다. 듣다 보면 재밌어요. 일상 얘기 같고 신문기사 같고 재미가 있어요. 근데 재미가 있으면 시험이 망하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례형으로 나오는데, 사례형 시험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냥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냐, 그래서 뭐 법조문 잘 외우는지 이런 걸 테스트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 옛적이지만 제가 시험 칠 때 10년 전에는 노무사 공부하려면 필수가 뭐였냐면요, 암기 능력이었어요. 법전이 안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 아침마다 뭘 했냐면요, 근로기준법 있잖아요. 그거 펼쳐가지고 1조에 뭐 2조에 뭐 이걸 계속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안 하잖아요. 지금 법전이 주어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냐, 법전에 몇 조에 뭐가 있다 이걸 외울 게 아니라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석할 거냐,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걸 묻고 있다. 그래서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법학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법학 공부 방법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잘 외우는 사람 양성, 또는 그 소위 말하는 석박 있죠. 석사, 박사 이런 사람을 양성하는 게 목표였다고 한다면, 이제 전문직 시장은, 자격증 시장은 법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법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해결사, 그래서 실무가를 양성한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겠다. 이게 목표가 돼서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도 신문에서 볼 수 있는 주제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뭐 노동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면은 그러면 뭐 듣는 주제들이 다 생소할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 보실 때 노동 쪽에 있는 파트를 좀 관심 있게 보셨다 하면은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막 해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휴대폰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사업을 접었어. 그럼 근로자들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보면서 야 직장 잘못 걸렸네 이렇게 하고 말 것이, 이제 노동법적 문제가 되면 그 사람들은 그럼 어디에 보내야 되고, 그 사람들 중에 누가 거부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막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상적인 일들을 다루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예시 두 가지가 방금 봤던 겁니다. 회식 중 벌어진 사고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이런 게 진짜 시험 문제로 나온다. 신문기사에 보는 얘기들이죠. 그다음에 또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다른 근로자 채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다 신문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실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가시면요. 그래서 우리는 해결사가 돼야 되는데요. 해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사인가 이거죠. 폭력으로 해결하겠다. 아니잖아요. 법보다 주먹이다. 그냥 찾아가서 때리면 되죠. 이런 해결을 원하지 않아요. 아니면 돈. 사장님을 만나서 돈 주면 끝나는 거 아닐까요? 이런 걸 원치 않아요. 우리는 법을 통해서, 법률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법을 잘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노동 분야에 관련된 법률 해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시험 출제 경향은 제가 언급을 좀 했습니다. 시험 문제가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늘 어렵게 나와요. 늘 패턴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잠시만 보여드리는 게 이겁니다. 단문 암기, 판례 법리, 최신 판례, 예상하지 못한 쟁점, 디테일한 사실관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단문 암기 하던 시절은 제가 공부할 때요. 10년 전에 조문 외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책을 외우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진짜 암기 능력 좋은 사람들이 합격했어요. 그냥 책을 읽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전공일지 모르겠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때 그냥 노트 있잖아요. 그 족보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운다 이 생각으로 계속 공부를 했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그냥 그렇게 생겨먹은 글자를 쓰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터져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합격하고 나니까 아 이게 이 뜻이었구나 하면서 합격한 다음 다시 공부를 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면서 2010년부터 바뀌기 시작하는데 2010년에 바뀌면서 이제 사건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수험생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점수가 잘 나올 때는 판례만 쓰면은 대박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요 최신 판례가 나오기 시작하고 최신 판례라면 신문지에 엊그제 다뤄졌던 게 시험 문제로 나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전에 시험 문제를 내버려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 능력이 있는가 이렇게 지금 알아보는 거죠. 최근에는 이마저도 이제 더 꼬아서 내고 있다. 예상하지 못한 쟁점이라 돼 있는데 앞서 보셨던 그 산업재해 사례 있잖아요. 그거 10년 동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강의할 때 어떻게 했었냐? 그 주제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요. 가볍게 보세요 하고 넘겼는데 작년에 터진 거예요. 다 같이 터지는 거죠. 이럴 때는 평소에 내가 산재 관심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막 열심히 쓰는데 나는 시험만 합격하면 돼. 나는 A급만 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들 올해 또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아는 거죠. 너도 이렇게 너도 산재 제꼈구나 이렇게 그런 시험 문제들이 나오고 어떻게든 이제 시험은 괴롭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로 수험생 실력들도 올라왔고요. 이제 이 중에서 옥석을 골라야죠. 옥석 고르기 위해서는 준비 잘 돼 있고 정말 쉬운 문제 이런 걸 내는 게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거 아니면 이 중에서도 어려운 거 섞어서 여러분들한테 테스트를 해보겠다 이렇게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또 가보시면요. 그러다 보니까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물론 우린 수험을 하는 거니까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얕게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거를 나중에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이걸 강조를 해도 시험이 임박하면 꼭 이런 얘기합니다. 뭐가 A급인가요? 뭐가 나올 것 같은가요? 그렇게 해서 합격할 가능성도 요즘 낮고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이 모든 주제가 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첫 시작을 해주셔야 빨리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문제 보고 나면요. 어제 이걸 봤더라면 이 후회가 들거든요. 근데 그런 후회를 안 하면 빨리 붙어요. 그래서 늘 수험생들은 보면은 최소 효율로 최대 효과를 내려고 해요. 공부는 적게 했는데 합격은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떻게든 누가 잘 찍어주냐 이런 것들 연구하시는데 그거는 잘 찍었다는 강사 뭐 카페 가서 검색해봐도 잘 안 나올 거예요. 잘 찍었다 하더라도 그게 몇 년 전이고 매번 잘 찍는지는 물음표일 거예요. 그게 뭐냐? 찍힌다 하는 건 운이라는 거예요. 실력이 아니고 운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수험에 진입하는 이때부터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지금 배우는 모든 것들은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그게 시험을 빨리 붙게 하는 길이 된다.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시험 나올 주제 중요 주제만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다. 지금 공부하신 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노무사를 하겠다는 마음가짐 자체를 내년도 3월에 했어요. 또는 내년도 6월에 했어요. 근데 시험이 8월이야. 그럼 시간이 없잖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다 할 수 없으니까 찍어서 보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8월이죠. 그리고 내년에 아직 1년 남았죠. 1년이면 충분히 다 공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얕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300명밖에 안 뽑는 시험인데 운에 맡길 수는 없다. 근데 이 300명도 작년에 350 뽑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250이었어요. 근데 250 뽑을 때도 선배님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너무 많이 뽑는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어땠냐? 200명. 그전에는 어땠냐? 아예 60점 넘는 사람만 붙이고 아니면 안 붙였어요. 60 몇 명 붙는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원래는 고정이 아니었다가 이제는 최소 합격을 시켜주겠다 하고 300명까지 늘렸는데 이건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시장이 포화 상태다. 그러면 국가가 인정해주는 자격증인데 이 자격증이 너무 경쟁이 심해져서 다 굶어 죽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인원수를 통제해요. 그래서 300명이니까 안전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운에 맡기지 말고 실력으로 극복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듣고 있는데 별로 이렇게 확신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다 공부하자. 1년이면 끝날 수 있다. 실력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3년, 4년? 뭐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 공부해보면요. 같은 내용을 한 번 돌리는데 몇 개월 걸리냐. 제일 처음에 오래 걸려가지고 20몇 주예요. 근데 나중에는 3주, 4주면 한 바퀴 다 돌려요. 그러니까 양이 많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확신이 없고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특강을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1년 안에 붙을 수 있다.
그 확신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물론 나 1차도 안 했는데 이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는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전략 잘 세워가지고 1차와 2차를 빨리 동시에 잘 끝낼 수 있는 방법을 탁 하면 할 수 있어요. 다 또 확신이 없네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제가 유예 때 저도 2년 차에 붙긴 했는데 2년 차에 붙으면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원래부터 이런 길인 줄 알았더라면 이때 이걸 했다. 이걸 해야 돼. 이런 걸 알았더라면 1년 만에 끝냈을 텐데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올해 말고요. 올해 아직 결과 안 났으니까 작년에 생동차 합격을 시킨 수험생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 보고 있으면은 역시 이 사람은 그 달에 해야 될 목표가 있으면 다 해냈거든요. 그걸 해내는 사람이 있으면은 붙더라는 거죠. 물론 3, 4년 차가 제일 많긴 한데 그게 뭐냐면은 3, 4년 차 되니까 이제 동네 길을 좀 알게 되는 거예요. 미리 알았으면 빨리 갈 텐데. 그 동네 길을 알려드리는 게 이제 강사가 하는 일이죠. 자, 다음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아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 넘어가시면요. 자, 그러면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는 사건의 정확한 해결 능력을 학습해야 된다.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야? 자, 실제 사건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거는 판례라고 하는 걸 배우실 거예요. 판례. 그 판례가 뭐냐면 실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법을 적용해서 결론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이 뭔지 아셔야 되겠죠? 그다음 판례가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일반인으로서 판례의 결론만 쫓았다면 누구누구 교수 징역 몇 년 이걸 쫓았다면 이건 일반인이에요. 우리는 법률 전문가잖아요. 그것도 노동법 전문가잖아요. 그럼 노동법에 몇 조를 썼다. 노동법의 조문 중에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판례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결론을 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사건과 관련된 법률과 판단 기준, 판단 이유, 결론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을 정확하게 학습을 하셔야 되고, 이 과정을 배우는 게 우리가 수험서 이런 것들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는 연습하는 게 이제 사례집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다 하는 게 우리 수험의 1년의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들어갈 부분입니다. 자, 인트로였고 공부하는 방법이었고 이제 동네길을 보여드릴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주제들은 이런 거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제일 처음 이제 2장부터 가보시면 근로기준법이라 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자, 알바 해보셨죠? 네, 알바 해보면은 여러분들 뭐 주휴수당이 어떻니, 연차휴가가 어떻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로기준법.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기준이 되는 거, 기초가 되는 거, 그걸 규정해 놓은 게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데 이 근로기준법은 누가 적용받을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첫 번째 문제는요. 자, 여러분들 배달 많이 시켜 먹죠. 그럼 배달 기사님들 오시잖아요. 기사님들 왔을 때 기사님들한테 최저임금 얼마 받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무슨 소리냐 이럴 거예요. 왜? 나는 근로자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플을 통해 가지고 주문을 하고 어플이 지시한 대로 일을 하고 뭔가 내가 알바 뛰는 거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누구는 근로자라서 근로기준법 받고 누구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못 받고 어떤 기준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걸 제일 처음에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가 근로자인가? 이렇게 얘기를 던지고, 법률 규정 보면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로자라 하면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라고 돼 있어요. 들어보니까 알듯 말듯 하죠. 직업 종류 관계 없으니까 실제 육체노동을 해야 되고요, 정신노동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임금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임금 목적으로 하지 누가 돈 말고 다른 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알고 보면요, 나중에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봉사활동할 때 일은 똑같이 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돈 받지 않고 그냥 봉사로 사회에 기여하는 게 목표였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근로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되죠. 그럼 이건 뭐냐? 그 사장님,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 배달하시는 기사님들 보면 휴대폰이 한 3, 4개 있어요. 어플이 한 3, 4개 켜져 있다고요. 하나의 회사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럼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로자냐 아니냐를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해석하는 게 이제 법률 해석이고, 그 해석은 누가 해주냐 이거예요. 그게 일단 교수님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법관들이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학설이라는 걸 배우시게 되고 교수님들의 해석이라는 걸 듣게 되고 그다음에 판례를 보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사건이 됐던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판례가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배달 기사님이 일하다가 주휴수당 못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주휴수당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했더니만 법원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한다. 이렇게 결론 받죠. 그럼 이유가 뭐냐? 근로기준법 제2조에 보니까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때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하나의 회사를 얘기한다.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어플 4개를 깔았더라. 하나의 회사를 전제로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아닌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하는 연습들을 하시는 거죠. 자, 한번 보여드렸고 쟁점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모두 근로자인가라고 돼 있죠. 이건 뭐냐? 똑같이 저랑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보니까 자영업자더라. 근데 이 사람은 받는 보수를 봤더니만 시급제가 아니야.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스포츠 센터에 갔어요. 스포츠 센터에 수영 강사님 만났어요. 근데 누가 보니까 이 사람은요, 그 강습하는 회원 있잖아요. 회원 머릿수에 맞춰가지고 돈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요, 하루 종일 수영장에 있으면서 안전요원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월급제로 받는데요. 똑같이 수영장에 일하는데 누구는 근로자이고 누구는 자영업자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죠? 네, 그런 것들을 배우시는 게 이제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들을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네, 본 게임은 나중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신다 하는 걸 보여드렸어요. 다음 넘어가시면은 근로자가 있으면은 상대방이 누구냐? 상대방은 이제 사장님, 사용자라고 합니다. 근로자, 사용자 개념이란 게 좀 우리한테는 낯설죠. 근데 이제 익숙해질 겁니다. 사용자는 부려먹는 사람, 근로자는 불임을 당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상대방이 이 사장님, 사용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근로기준법은 뭐라고 하냐? 보시면 사업주라는 사람도 있고 사업 경영 담당자라는 사람도 있고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도 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는 사장님은 여기 들어가겠죠. 좀 큰 회사들 보면 임원 이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뭐냐 이거예요. 사용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한 자. 말이 어렵죠. 이게 이제 해석을 보면 나중에 팀장급들을 얘기해요. 네. 드라마 보면은 팀장님이 저를 평가도 하고 저에 대해서 지시도 내리죠. 하지만 그 사람조차도 임원실 불려가가지고 막 혼나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누군가로부터는 일하는 직원에 불과한데 저의 관계에서는 또 관리자란 말이죠. 그런 이중적인 사람들도 우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라고 하고 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겠죠. 그리고 또 쟁점이 되는 거는 다른 회사 사장님이 나의 근로계약 상대방이 될 수 있을까라고 돼 있죠. 이건 뭐냐면요. 요즘 이제 사회가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분명히 저는 계약서를 쓰고 채용됐던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도 보니까 알고 보니까 하청업체야. 그래서 갑사가 있는 거예요. 갑회사가 있어가지고 그 회사에서 대리가 나타나면 우리 회사 사장님이 막 조아려요. 오셨습니까 대리님 막 이러면서 아니 당신 사장이잖아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갑회사에서 일거리 줘야 을은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을 회사는 말은 사장이지만 실제로는 갑회사한테 막 조아리는 거죠. 근데 이 갑회사 대리가 와가지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누구씨 디자인 해놓은 거 보니까 개판이더라. 이건 발로 한 거냐. 아니 우리 사장님도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저한테 막 인격 모욕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 갑사의 대리가 저한테 야근하라 그래요. 당신이 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야근을 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저는 이 갑사를 상대로 사실 나는 을사인 이 하청업체가 아니라 난 갑사 직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투는 게 사용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밌겠죠? 네, 실제는 재미없어요. 보면은 이제 외워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딱딱해지는데 들어보니까 드라마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근데 노동법의 장점은 뭐냐면요. 민법이나 뭐 형법이나 이런 거 배웠을 때는 나랑 좀 이렇게 아득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늘 그 뭐 범죄자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노동법은요. 듣고 있으면은 내가 경험했던 일이고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이에요. 좀 배우고 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되게 실무적인 학문이거든요. 그리고 신문 읽다 보면 또 한 소리 하게 되고 쯧쯧쯧 이러면서 노조가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런 얘기들 하게 돼요. 사장님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런 실용적인 한문이라서 배우면은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서립게 알면은 또 오히려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들도 막 있고 하거든요. 자,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근로자, 사용자,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사람들은 누구다라는 걸 봤어요. 다음 이제 이 로마자 이 돼 있죠. 자,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흐름으로 돼 있습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근로조건 정해야죠. 알바를 구할 때 그러잖아요. 시급은 얼마 주고 며칠 일하고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 이런 것들 따지시잖아요. 그런 것도 따진 다음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따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공고문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약서 씁시다.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 따져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두 번째로 배웁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4호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시면 근로자는 뭘 해야 된다고요? 사용자한테 일을 해야 돼요. 근로하다는 얘기가 뭐냐? 사장님이 지시하면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걸 우리는 근로라고 해요. 사장님이 지시했는데 안 따른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을 안 한 거예요. 계약 이행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 계약을 끊자, 나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는요, 사장님은 지시한 대로 일을 했으면 뭘 줘야 되냐? 임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사장님은 제가 일 다 했는데 임금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거 듣다 보니까요, 그래 뭐 일하고 돈 받고 이건 좋아. 근데 이거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왜? 자, 일하러 갔어요. 일하러 갔는데 근데 도저히 일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자, 청소업체, 청소할 사람 뽑는 데서 제가 갔어요. 근데 청소하는 곳을 봤으니까 유독가스가 가득 차 있어요. 여기서는 들어갔다가 안전장구 없이 들어갔다가 죽게 생겼어요. 근데 사장님은 1시간에 10만 원 준다고 했다. 10만 원 주면 끝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환경에 저를 투입했어요. 제대로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게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 일 시키고만 있지만은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부수적 의무라 그럽니다. 부수적 의무로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여기 있어요. 그럼 반대로 근로자는 또 뭐가 있을까? 근로자 입장에서는요, 일하러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스파이였어. 일하면서 정보 다 빼돌려가지고 다른 회사에 팔아넘겼어요. 이런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제대로 일을 한 걸까요? 근데 여기에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근로계약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들으니까 재밌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강요. 재미없지만 재밌다 생각해라. 그러면 재밌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슈들은 이제 투잡이죠. 퇴근한 다음에 옛날에는 투잡 이슈가 이거였거든요. 퇴근한 다음에 대리운전 뛰는 거.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죠. 유튜버들. 퇴근한 다음에 개인 방송하고 집에 다시 회사 와서 졸고 있어. 이놈들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근로계약에서 그런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따지는 거예요. 자, 또 다음 가보시면 취업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 보신 게 이제 근로계약이었어요. 그리고 이 근로계약을 종이로 만드는 게 우리는 계약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사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큰 회사 다니셨으면은 우리 사규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규를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또 정해지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좀 이따 볼 거고요. 자,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을 또 정해주는데 그럼 취업규칙이 뭐냐? 이게 또 궁금하시잖아요. 의미는 이렇게 보십니다. 사업장 내 다수 종업원들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지켜야 될 복무규율이나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해서 세부적 항목을 두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용자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근로자에게 집단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모두 통튼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나중에 다 외우시게 될 거고요. 지금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 자, 한 명 한 명 있을 때 우리 회사가 10명이다. 10명의 근로조건 외우는 건 쉬워요.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려 했는데 10명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월급 얼마짜리, 얘는 연봉 얼마짜리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00명이 됐어요. 외울 수 있을까요? 못 외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커지면서 뭐 우리가 대기업이 됐어요.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만 10만 명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대리급일 때는 얼마, 과장급일 때는 얼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규율. 우리 회사는 퇴근 이후에 유튜브 찍지 마. 퇴근 이후에 우리는 다른 회사에 정보 넘기지 마.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 지각하는 거 제일 싫어. 이런 것들을 징계하겠다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취업규칙입니다. 자, 들어보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나름의 규칙들 안에서 살아오셨을 거예요. 법도 있지만은 학교 가면 뭐가 있죠? 학칙이 있잖아요. 대학교 가도 학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컨닝했을 때 보면 뭐 제적한다. 이런 것들이 다 학칙에 의해 가지고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모르고 살았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니까. 근데 요거는 징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근로조건도 있는 거예요. 큰 회사 가시면은 여러분은 처음에 계약서는 되게 간단하게 써요. 그 다음 뭘로 규율되냐? 계약서는 한 10년 전에 작성하고 그 다음부터는 취업규칙에 의해서 다 움직여요. 취업규칙에 보고 여러분들이 부장이면 얼마 받는구나. 아, 우리 회사 수당은 뭘 주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사가 생기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쟁점은 요겁니다. 누가 만드냐 이거예요. 앞에 여기 있죠.
사용자가 만든다. 사장님이 마음대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우리한테 좋은 것도 만들 수 있지만 나쁜 것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제가 이 회사 택할 때 장점이 뭐였냐? 정년이 70세래요. 연봉은 좀 낮은데 정년이 다른 회사보다 10년이나 기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회사를 택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한 3년 정도 다니니까요, 대리급 정도 됐는데 회사가 갑자기 정년을 60세로 낮추겠대요. 그러면 내가 이 회사 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도 되냐라고 했더니만 회사가 얘기하기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꿔도 됩니다. 되게 억울하죠. 자, 이랬을 때 법에서 뭔가 제재하는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게 취업규칙의 이슈입니다. 다음 넘겨보시면, 그래서 취업규칙 작성은요, 근로기준법 94조라는 곳에서 나와 있는데, 사용자는 취업규칙 작성이나 변경에 관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 과반수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라라고 돼 있죠. 그럼 지금 여러분 제가 말했던 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이 마음대로 바꿔요. 그러면 근로자들이 싫어요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꿀 수 있는가? 의견 들어라 했잖아요. 의견 듣는다는 얘기는 듣고 싫으세요? 알겠습니다. 싫으세요? 알겠습니다. 바꿀게요. 이게 의견 듣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야, 이거 법이 좀 이상한데 생각 드시죠? 그래서 뒤에 보면 하나가 더 붙어요. 보시면 94조 1항 단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라 라고 돼 있죠. 네, 그러니 동의를 받는 거는 불리한 변경일 때, 그럼 앞에서 말했던 변경은 뭐냐? 유리한 변경일 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해석이 딱딱 맞아 들어가죠. 근데 문제는 동의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뭘 하느냐? 동의해야 될 사람들을 찾은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면 되겠죠. 말은 설득, 반은 협박, 반은 이제 뒷돈 주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회사에 가서 일을 하시면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회사에 갔을 때는 우리 회사 취업규칙이 나쁘게 바뀌어. 그럼 누구를 설득 포인트로 잡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가서 전략을 세우시는 거죠. 전략 세운다는 게 나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법상 이 취업규칙을 통과시키려면 근로자 과반수가 있었잖아요. 노조가 있으면 노조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둘 중에 어디한테 가서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누구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는 몇 명까지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실제 회사에서는 설명회도 하는 거예요. 제가 회사 다닐 때도 이런 거 설명회 했었어요. 종전, 그다음 후, 비포, 애프터. 너무 좋아지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사고 싶지 않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장사하듯이, 자,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들 손들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통과시키고, 그러면 이제 실적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합니다. 근데 나쁘다라고 하면은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욕설이 막 나옵니다. 정년 낮추는 게 네 생각이냐? 막 이런, 노무사 네가 낮춘 거냐? 막 이러는데,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대표님이 했습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바뀌는데 대신 이런 것들을 해줄 겁니다. 이러면서 막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취업규칙에 대한 내용들을 보셨고, 누가 동의한다, 누가 의견 제시한다, 이런 것도 봤습니다. 쟁점 보시면은 제일 처음은 불리한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게 첫 번째 쟁점이 돼요. 왜냐? 자, 아까 말했던 거 있잖아요. 정년은 낮춰졌는데 퇴직금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10년이나 정년이 단축됐어. 근데 제 평생 연봉은 더 높아졌어요. 그럼 불이익이에요, 유리예요? 다시 얘기해 보면요, 제가 우리 회사에 입사했는데 30세. 근데 제가 원래 70세까지 근무했을 때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상 수입이 제가 10억이었어요. 근데 회사에서 70세까지 일한 건 너무 가혹하다 하면서 60세로 낮췄어요. 그러면서 60세로 낮추면서 그러면서 임금도 낮추면 안 되잖아. 사장님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생 받을 연봉이 10억인데 15억으로 올려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정년은 낮춰졌지만 임금은 올라가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 같은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제가 70세까지 무사하게 다닐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왜냐? 연봉이 올라간다는데 그것도 69세 올라간대. 59세 올라간대. 근데 그 전에 제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리면, 늘 보장되는 조건이 아니라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말과 실제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불리한지 아닌지를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것도 공부하시고, 또 과반수의 의미가 누구냐, 그 다음에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는 대책은 뭐냐, 이런 것들 공부하시는 게 취업규칙의 이슈입니다. 자, 다음 가보시면 근로조건은 또 아까 제가 세 가지로 구성된다 했죠. 계약서, 취업규칙, 그 다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대체적인 게 뭐가 있느냐? 차별하지 마,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요, 회사에서 계약서를 쓰거나 취업규칙에 이렇게 놨어요. 남성 근로자는 200만 원, 여성 근로자는 180.
가만둘 수 없죠. 왜 180이야? 하고 봤더니만 업무가 달라. 아, 그럼 그럴 수 있지. 근데 봤더니만 똑같은 업무야.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고졸과 대졸에 대한 임금이 달라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야 하고 봤는데 똑같은 일이야. 그러면 왜 학력 가지고 차별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보시면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 대우하지 마. 국적과 신앙과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해서 차별하지 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또 공부하는 건 뭐냐면요. 남녀의 성은 어렵지 않죠. 국적도 어렵지 않죠. 그럼 신앙은 뭐냐 이거예요. 신앙. 신앙은 해석하기를 종교도 있지만 정치적 신념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정당을 좋아하냐에 따라 가지고 승진이 달라져. 용서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 또 사회적 신분. 우리나라는 신분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 사회적 신분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 얘기하냐? 조선시대 얘기인가? 아니면 부모님의 족보가 있냐 없냐 이거는 얘기인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파고드는 게 사회적 신분의 이슈입니다. 이런 것들 공부하시는 거고, 다음 이제 또 근로기준법이 제시한 게 중간 착취 금지라고 돼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제가 우리 회사 취업하는데 인사팀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취업시켜줄게, 면접 통과시켜줄게, 대신 월급의 10%는 나한테 바쳐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계약서 쓰면서 뒤에다가 인사팀장한테 앞으로 10% 페이백, 이러면 여기 구조 위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취업에 영리로 다른 사람 취업에 개입하지 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예외가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이라고 돼 있으니까 어떤 법에 따르면은 임금 중에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아시는 파견. 파견회사 취업하면은 제가 대기업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소속은 파견회사 직원이에요. 근데 제 월급 보면은 파견회사 일부 떼고 주거든요. 또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 직업 속에서 가보셨어요? 있는 건 아시죠? 직업 속에서 가보면은 직업을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 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소개시켜줘요. 그러면서 일당의 몇 % 가져가요.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게 법의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석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 위약예정금지라고 돼 있죠. 이건 또 뭐냐? 자, 이거는 20조에 나와 있고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말이 어렵죠. 근데 요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요겁니다. 자, 근로계약을 제가 체결했는데요. 사장님이 저를 엄청 마음에 들어하면서 10년 동안 다른 직장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갈 수도 있잖아. 내가 널 못 믿잖아. 그러니까 월급의 50%를 내가 갖고 갈게. 그렇게 했다가 10년이 딱 되는 순간 내가 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가능하겠냐 이겁니다. 실제 제가 경험했던 거는 그 학원이었는데 학원에 그 강사를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학원이에요. 그래서 대학생 그 학원 강사가 오니까요. 이 사람을 잡은 다음에 월급은 뭐 하루 20만 원 줄게. 근데 그 중에서 10%인 2만 원을 나중에 3년 채우면 그때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18만 원 주는 거예요.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보시다시피 근로계약 불이행했을 때 위약금 달라, 손해배상액 예정해달라 이런 것들 안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법위반이다 이렇게 배우시는 겁니다. 자, 들어보니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실제 이제 일어나는 문제들은 이렇게 많이 벌어져요. 회사에서 여러분들은 해외 연수 보내줘요. 해외 연수 보내주면서 해외 연수비를 회사가 대납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한테 조건을 걸어요. 5년 동안 이직하지 마. 근데 이직하면 해외 연수비 갚아라. 될까 안 될까? 아까는 문제가 뭐였냐면 월급을 뺀다 했어요. 지금은 회사가 여러분이 부담해야 될 연수비를 대신 내줬다고요. 이거는 근로자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능해 불가능해 이렇게 싸우는 것들을 배우시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강화되고 있고요. 이유는 이제 근로자들 중에서도 옛날처럼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슈퍼스타급 근로자. 예를 들면 유명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은 프로야구 선수들처럼 계약금 받고 오거든요. 그럼 계약금 받고 와가지고 몇 년 만에 이직해버리면 계약금 뱉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위약예정 금지의 이슈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 들어보시니까 아, 우리도 고액 연봉자들 만나겠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저도 이제 상담하는데 아, 이 사람은 사장님보다 연봉이 더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PD님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보니까 근로자 맞아. 근데 연봉을 받는데 1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그럼 수수료를 얼마 받아야 되지? 수수료 연봉의 1% 이렇게 해도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면서도 이 사람은 저랑 계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은 이제 근로조건 끝났어요.
여러분 처음 입사할 때 여러분들은 근로자야 사용자야? 다음 근로 조건은 뭘로 결정돼? 이런 것들 봤어요. 그럼 일 딱 시작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일 시작하면 왜 일합니까? 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중요하다. 제일 처음 배우시는 게 이제 임금 문제예요. 그럼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에 대한 것들은요, 이슈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로부터 받는 돈은 모두 임금인가요? 회사에서 여러분들 아프다고 여러분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회사 일하다 다쳤고요,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어요.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금일봉을 줍니다. 요거 가지고 나중에 나으면 맛있는 거 먹어라 이러면서 20만 원을 줘요. 또는요, 여러분이 결혼했더니만 회사에서 축의금으로 30만 원을 더 줬어요. 대표이사 이름으로. 요거 다 임금이냐 이거예요. 임금이면 뭐냐면은 나중에 여러분은 결혼할 때 3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회사 동료는 못 받았어요. 회사 동료가 사장님 멱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줘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다라고 하면. 근데 임금이 아니다라고 하면요, 주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못 받는 거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뭔지를 이제 따지는 건데,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5를 보면 임금이란 사장님이 줘야 돼요. 근로에 대한 대가여야 돼요. 그리고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어떤 명칭은 상관없어. 근데 금품을 얘기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쟁점이 되는 게 이거죠. 근로의 대가. 결혼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가? 설마 근로에 대한 대가다 생각하진 않죠. 취업을 했으니까 결혼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일을 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일과 결혼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지금 회사 일하다 다쳤어. 하지만 병원에 누워 있는 게 근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에 대한 대가에 대한 해석이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슈가 되는 것들은 이렇게 회사에서 제가 출장비를 지원받았다. 이런 것들이 임금일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은 해당되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안 되면 달라고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회사가 주는 돈들이 임금인지 아닌지가 이슈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임금 중에서는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또 이런 개념들이 나옵니다. 평균임금이란 개념, 통상임금이란 개념. 이것도 아마 신문지에서 보신 적이 있을 수 있는데, 평균임금이란 건 뭐냐면요,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돈들은 평균임금으로 줘라. 이런 돈들은 통상임금으로 줘라. 그럼 대표적인 거 하나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알바 뛰면서 밤에 일하면, 밤 10시 이후에 일하면 1.5배 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으로 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퇴직금 받을 때는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준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퇴직금은 이걸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평균임금이 뭔지 통상임금이 뭔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노무사 합격하고 돈 계산해 주겠죠. 네, 왜냐, 여러분들이 이제 근로자들 중에서 임금 못 받았어요 하고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진짜 못 받았어요 해서 0이다. 그럼 쉽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받긴 받았는데 제대로 받았는지를 계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임금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통상임금 계산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근데 법률은 이렇게 돼 있다. 평균 임금이란 산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3개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받은 임금액 전체 나누기 날짜 수,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날짜. 그러면 여러분들이 3개월이라고 한다면 이 3개월에 이슈가 되는 것들은 3개월 중에 여러분들이 아팠어. 또는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중에 한 달을 징계받아가지고 출근을 안 했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다투는 게 평균임금 문제예요. 다음 통상임금 가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1.5배 요 얘기인데, 통상임금은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되게 애매하게 돼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임금 중에서도 정기적이면서 일률적이고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정한 지급하기로 정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임금이 통상임금이 아니고 임금 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들은 몇 개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봉은 1억인데 통상임금은 9,000원이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금시초문이다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데 실제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보니까요, 어떤 직원이 요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대기업 다니는 직원이에요. 연봉 보니까 한 7천이에요. 근데 보니까 야간에 일을 해도 회사에서 주는 돈이 뭐 3만 원밖에 안 줘요. 아니, 연봉 7천인 사람이 야간 근로하는데 어떻게 3만 원밖에 안 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만 원에 대해서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야간 근로는 제가 통상임금으로 준다 했죠. 그리고 야간에 일하면 원래 1.5배 주거든요. 7천만 원을 그냥 어림짐작을 해도 나누기 10에 하면 얼마예요? 월급이 약 600인데 또 나누기 한 20 이렇게 해보면 하루에 나오는 돈이 30만 원인데 30만 원에다가
요까지 할게요. 어쨌든 1.5배 하면 3만 원 말이 안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다. 분명히 못 받은 돈 있다 하고 싸움을 준비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 받는 돈들 중에서 통상임금은 되게 미미했던 거예요. 나머지 통상임금이 아니야. 아,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게 찾아나가는 길이 요겁니다. 통상임금은 임금 중에서도 특별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럼 정기가 뭔지를 배워야 되겠죠? 일요일이 뭔지를 배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정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이 돈이 뭔지를 배워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통상임금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판례들을 배우시는데 판례들은 통상임금을 안 줘가지고 회사가 소송당하는 사례들을 막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보니까 통상임금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통상임금이 되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게 2013년도에 확립이 돼서 그래요. 그러면서 최근에도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회사가 그렇게 해서 몇 년치를 주다 보니까 막 부도가 나고 하는 사례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요. 임금 문제에서 네 번째 휴업수당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그럼 휴업수당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코로나에 많이 쓰여요. 코로나에 뭐 여행업 들어보셨죠? 항공업 들어보셨죠? 장사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갑자기 제가 회사에서 월급 받다가 이제 회사에서 월급 못 받게 됐어요. 그러면 한 푼도 못 받는 건가? 아니면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됐으니까 그래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이게 물음표가 되는 건데 우리 근로기준법은 이렇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면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70%나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해석 들어가야죠.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뭐냐? 휴업이 뭐냐? 이걸 따져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의문이 해결되는 거죠. 자, 코로나는 귀책 사유인가? 귀책 사유라는 단어가 뭔지 잘 모르시죠? 귀책 사유는 사장님으로부터 발생된 잘못, 책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코로나를 사장님이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장님이 배양해가지고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하나씩 다 줬다. 그러면 이거는 귀책 사유가 돼요. 근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사장님의 잘못은 없고 그냥 국가, 전 세계적인 재난의 하나잖아요. 사장님한테 책임 물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휴업수당이 없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 항공업도 요즘 월급이 없고 여행업도 월급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귀책사유 범위를 공부하시는 거, 휴업의 의미가 뭔지를 배우시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또 가보시면요. 그러면 임금은 지금 임금은 이제 네 종류를 배우셨어요. 사장님이 주는 돈은 임금인가? 평균임금 뭔지? 통상임금 뭔지? 일 안 하고 받는 휴업수당이 뭔지 이런 것부터 봤어요. 근데 이 돈들을 그럼 어떻게 줘야 돼 이거예요.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요. 자, 제가 월급 200만 원 받기로 돼 있어요. 근데 사장님이 저한테 정말 미안한데 회사가 어렵다. 조금 이따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진짜요? 조금 이따 주시면 그럴게요 이렇게 했는데 조금이 30년이에요. 될까요? 30년 동안 왜 안 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기다려준다 하지 않았냐. 우주를 봐라. 이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30년은 되게 미미한 수준이다. 나는 말대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과연 이게 가능한 건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해라라고 돼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례는 임금은 계좌에 입금해야 되느냐? 봉투에 넣어서 줘야 되냐? 아니면 이렇게 가상 코인 이런 것들 줘도 되느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경험했던 사례는 연어를 받아온 사례도 있었어요. 진짜 펄떡거린 연어. 횟집이었는데 망하게 된 거예요. 퇴직금 못 주겠대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거 A급이다. 이거 지금 노량진에 가면은 돈 엄청 많이 받는다. 자, 이걸 가져가라. 이렇게 하고 퇴직금을 대신 받아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되냐 안 되냐? 근로기준법이 이렇게 돼 있다.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략을 했는데 43조 2항을 보면 정기불 원칙이라고 정해진 날짜에 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뒤는 43조 2항 위반하는 거고요. 아까 보셨던 연어는 여기 통화. 돈으로 줘야 되는데 연어는 통화가 아니죠. 이런 것들 위반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은요. 근로자한테 줘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줬어.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전액은요. 월급 중에 일부 빼고 주는 거. 예를 들면요. 너 지각했지. 지각했으니까 월급에서 좀 차감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회사는 벌금이 있었거든요. 지각했을 때 벌금 2만 원. 사장님이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2만 원 빼고 줘버려요. 되겠느냐. 이런 것들 다투는 겁니다. 근데 들었는데 되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보면은 안 돼요. 원칙은 근로자 동의 얻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는 게 전액불 원칙이다. 이런 것들 보는 겁니다. 쟁점은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걸로 가름하고 요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임금까지 끝이 났어요.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쉬려고 하는 거예요. 예, 또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또 눈에 불안감들이 막 엄습해 오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해서 사람을 죽일 생각이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인간다운 강의를 지향해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 배운 게 우리는 근로기준법 들어왔어요.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사람들의 최소의 조건을 얘기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배웠죠. 근로자가 누구냐? 사용자가 누구냐? 이걸 배웠어요. 그 다음 배우신 거는요. 그럼 근로를 하면 조건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 조건은 뭘로 설정하냐 이거예요. 계약서라는 걸 작성을 했죠. 근데 이 계약서는 어떤 목적이냐? 근로자는 일을 하고요. 사장님은 임금 주는 거예요. 이게 근로계약입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은 계약서 말고 다른 걸로도 규율될 수 있습니까? 예, 회사 사규가 있죠. 근데 이 회사 사규는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한테 불리할 수도 있죠. 분류할 때 안전장치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하더라 이렇게 돼 있었죠. 그 외에는 또 근로기준법으로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작용 안 되도록 돼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차별하지 마. 또 중간에 임금 공제하는 거 하지 마. 그 다음에 강제 근로 시키는 거 하지 마. 뭐 위약 예정 금지하지 마.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로조건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 어디로 갔냐? 이제 일하니까 임금 받으러 가야죠. 그럼 임금, 회사가 주는 건 다 임금인가요? 그래서 임금에 대한 얘기들을 쭉 봤어요. 그 다음은요,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동계산해줘야 돼요. 동계산해주는 건 통상임금이고 평균임금이었죠. 평균임금은 3개월 가지고 계산하더라. 통상임금은 받는 돈들 중에서 특별한 성질, 정기, 일률,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 다음 일 안 하는데도 돈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게 바로 휴업수당이다. 휴업수당은 사장님 규칙 사유 있을 때 받는 거다. 다음은요, 그럼 이런 임금들을 어떻게 줘야 돼? 네, 돈으로 줘야 되고요, 직접 줘야 되고요, 전액을 줘야 됩니다. 정해진 날짜에 줘야 되고요. 이렇게 임금 지급 4대 원칙이래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신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또 배우실 것들은 그럼 일하면서에 대한 또 근로조건, 근로시간은 어떻게 돼? 휴게는 어떻게 돼? 휴가는 어떻게 돼?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